아버지는 항상 집안에서 인기가 없죠. 아이들을 보면 공부 좀 더 해. 내가 맨날 늦게 들어오는 건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저번 달에 비해서는 이번 달에 너 성적표가 올랐어. 잘해. 잘했어. 지금처럼만 해. 다독다독 해주는 엄마.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그 가정이 건강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보수정당을 자처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만 국민을 대했다. 그게 뭐냐? 국가는 더 발전해야 되고 안보가 중요하니까. 중요하죠.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같은 말이지만 발전을 얘기할 때 희망과 행복을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안보를 얘기할 때 국민 개개인의 안전, 건강을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얘기지만 아버지의 언어로 얘기하느냐 어머니의 언어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마음은 천지 차이로 달라져요. 그 점을 우리가 등한시했다. 실컷 일해놓고 발전시켜놓고 그 과정에서 생긴 빈부격차 때문에 심적 갈등 때문에 소외감 때문에 사회에 불만이 팽배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드렸느냐. 그래서 같은 정책을 얘기하더라도 이제 어머니의 언어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어머니의 입장이 한번 돼보자는 거예요. 우리 당이 이런 정당이 되면 어머니의 마음의 정당이 되면 다음에 또 집권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방금 전에 당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정말 소신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말씀해 주신 우리 성일종 정책위 의장님, 아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또 우리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마 각 자치구 차원에서 정치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또 시의회나 구의회 차원에서 정치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당 분위기에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이 자리에 많으실 거예요. 저는 오늘 20분 동안의 이 성일종 정책위 의장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라고 그리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책위 의장님이라면 당연히 이런 내용을 얘기할 것 같지만 우리 당에서 이런 말씀을 해안과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해주시는 분이 그동안 정말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당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감을 잡았는데 정말 너무너무 크게 공감하고 감동을 받아서 이 많이 졸릴 만한 시간인데 제가 정신이 점점 또렷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큰 환영과 격려의 박수 한번 우리 정책위원장님께. 여러분, 제가 이 선거 현장에서 유세를 할 때도 여러 번 언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민주당은 입만 열면 서민 약자의 정당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20년 집권을 호언장담하던 그 정당이 5년 만에 정권을 우리한테 내줬습니다. 그 바탕에는 말로만 서민 약자의 정당이라고 주장을 했지 실질적으로는 중산층 기득권이라고 표현하면 아마 적당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5년 내도록 폈습니다. 진심으로 서민 약자를 위한다는 느낌이 드는 정책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폭등이 서민들에게, 약자들에게 정말 큰 어려움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사실 정권을 우리한테 내준 거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시대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당을 이제 우리가 서민 약자 편이야. 우리한테 기회가 왔어. 이걸 우리가 하겠어. 라고 하는 마음을 여기에 가득 담고 당을 정책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정책위 의장님 말씀에 정말 깊이 공감을 하고 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제가 저한테 처음에 연락이 올 때 한 4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특강을 해달라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제가 취임하고 100일 정도 됐을 때 만들었던 서울 비전 2030을
말씀드리는 게 제일 적당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구청장님들,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이 그 서울시의 계획을 앞으로 5년, 10년 뒤를 바라보고 세운 비전, 체계를 함께 공유하는 게 제일 기묘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할까 생각을 하다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었는데요. 그래서 첫 장면에 나오는 문구가 당신네 시장은 복지에 미쳐 있다.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말이 아니라 미국의 개인 발달 계좌라고 해서 현대 복지 시스템 중에서 가장 트렌디한 그런 이슈를 선점하고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복지학자입니다. 이분이 벌써 15년 전이네요. 제가 시장 3년 차였으니까 시장 2, 3년 차에 10년 전에 세계적인 복지학자들과 함께 세미나를 하고 이분과 같이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나가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 복지재단 대표에게 했던 말입니다. 야, 이야기해보니까 니네 시장은 완전히 복지에 꽂혀 있다. 요즘 표현으로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말 한 거를 가지고 제가 책을 우리 서울시에서 한번 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맨 처음에 배치를 해봤고요. 사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을 원칙으로 만든 서울시의 비전 중에 첫 번째 축, 4개의 축으로 설정을 했는데 상생도시, 글로벌 선도도시, 건강안심도시, 매력도시 4가지가 서울시의 비전 체계의 기둥인데 그중에서 첫 번째 우선순위 상생도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보수 아재들, 우리 당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양반들은 굉장히 애국심에 불타요.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야 된다. 잘 사는 나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다 보듬어야 된다. 아주 철저한 국가관과 사명의식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에 등장했던 각종 사회적인 화두들을 한번 쭉 순서 없이 배열을 해봤습니다. 이런 데 관심들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쭉 보시면 그렇지. 이제 먹고 살만해졌는데 세계 경제준위 10위 정도 왔는데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주로 많이 논의되고 걱정됐다 하는 단어들을 쭉 보셨는데 이것과는 유리돼서 우리 당의 핵심 중진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은 이런 화두에 여전히 몰두해 있었습니다. 제일 눈에 확 띄는 게 맨 위에 있는 부강한 나라죠. 나라가 부강해야 안보도 하고 그거 가지고 무기도 준비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무슨 근면 성실 경쟁을 해야 경쟁력이 생기고 국민소득을 5만 달러까지 끌어올려야 되고 그러려면 노력해야 돼. 아직까지는 허리띠 졸라매고 더 노력해야 돼. 그래서 3만 5천 달러에서 5만 달러 만들어야 돼. 맞죠? 하나도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점은 간과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세계 10위권, 11위니 13위니 하는 그 성적표를 거머쥐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을 했는데 그 발전의 그늘에 가려진 밑에 써 있는 노인 빈곤율, 자살률, 국민 행복도 저거는 100등에서 50등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연간 자살자 수, 연간 노동시간 저런 수치들을 보면 그런 자부심이 일거에 허물어지죠. 분명히 국가 경제가 많이 성장했지만 개개인이 느끼는 빈곤감, 박탈감, 열등감 이런 것들은 하늘을 찌른다 이거예요. 바로 그런 괴리를 파고든 게 민주당의 전략이었던 거죠. 나라가 발전하면 뭐해? 당신은 가난한데 내 지갑은 비어있는데 이 점을 계속해서 자극해서 집권 전략으로 삼았던 겁니다. 저는 거기에 진심도 일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법론이 틀렸죠. 이제 한번 봅시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심한가 자료를 보시면 자기 자신이
저소득층이냐 중산층이냐 부유층이냐를 스스로 평가해 보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 60%에 가까운 국민이 나는 중산층이야 라고 답합니다. 그중에 절반 이상은 사실 상류층이에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자신의 경제적인 지위는 낮춰봅니다. 한마디로 만족을 잘 못하는 그런 우리 스스로의 어떤 민족적인 특성도 있을 거예요. 또 그게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하죠. 더 가지고 싶다. 더 높이 오르고 싶다. 이건 분명히 발전의 원동력이지만 어쨌든 사회 전체가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다. 오른쪽의 걸 보시면 은퇴 후에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냐? 멀쩡하게 직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원들도 절반 이상이 나는 빈곤층으로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노후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할 것 없이 다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면 내가 신분이 좀 상승할 것 같냐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10명 중에 1명 정도를 빼면은 나머지는 다 글렀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위로 못 올라가. 그러면 당신 아들, 딸 대에는 그때도 마찬가지야. 못 올라가. 약간 높아지지만 다 포기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사회에 희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청년한테 초점을 한번 맞춰볼까요? 청년들한테 뭐가 불평등하냐? 제일 먼저 큰 게 자산과 소득이죠. 우린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그리고 좋은 직업도 없고 돈을 못 벌어.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가 불평등하냐고 보니까 교육이 제일 낮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출발은 교육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육에서 뒤처지면 그 다음부터 대학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취직하는 거, 결혼하는 거, 집 사는 것까지 다 영향을 받죠. 본인이 직접적인 불평등을 자산과 소득으로 느낄 뿐이지 교육격차 해소가 가장 큰 숙제가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또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 되냐 어쩌냐를 물어보면 부모보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절반 정도 된다. 20, 30대.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희망이 없으면요 사는 재미가 없어요. 그 사는 재미없는 나라를 어떻게 사는 재미를 만들어 드리느냐, 이게 우리 할 일이다. 계층 이동 사다리는 이건 뭐냐 하면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저소득층이 평균 중간 정도로 올라가는데 몇 세대가 걸리느냐. 위에 보면 행복지수가 높고 전 세계가 모든 국민들이 가서 살고 싶어하는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평가하는 나라들이 맨 위에 있습니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북유럽 나라들이죠. 거기는 두 세대 내지 세대 가면 저소득층이 나도 평균까지 갈 수 있다. 실제로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하는 나라들이에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오래 걸리는 나라들. 우리나라는 평균보다 더 오래 걸린다. 보통 4.5세대 정도가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5세대가 걸린다고 국제평가기관이 본다. 근데 이게 최근에 더 벌어졌어요. 자,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얘기입니다. 좀 보기가 복잡한데 언뜻 보면 밑에 써 있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1, 2년 전의 자료니까 지금은 더 벌어졌는데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자산이, 그러니까 부채 빼고 자산이, 순자산이 4억이면 30%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4억 정도 가진 사람이 내가 상위층이라고 생각하나요? 절대 안 하죠. 지금은 뭐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까 조금 올라갔겠죠. 그 다음에 이건 자산이고 수입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수입으로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한 저 네모를 보세요. 8분위, 그러니까 30% 안쪽에 들어가면 연봉 4천이면 들어가요. 지금은 좀 올랐겠죠, 약간. 밑에 보세요. 대기업의 정기직으로만 취업하면 상위 30%에 들어갑니다. 수입으로 볼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죠? 그러니까 전부 다, 사회 전체가 다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 남이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회의 특색은 뭐냐? 발전의 원동력, 경쟁심, 이런 게 있는 건 다행이지만, 그러나 대부분 다 불만이 많다. 현재의 처지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 정당의 전략으로 만들 거냐, 이걸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합니다.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아버지는 항상 집안에서 인기가 없죠. 아이들을 보면 공부 좀 더 해. 내가 맨날 늦게 들어오는 건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좀 더 해. 노력해. 이런 말을 하는 어머니와, 그래, 저번 달에 비해서는 이번 달에 너 성적표가 올랐어. 잘했어. 지금처럼만 해. 다독다독 해주는 엄마.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그 가정이 건강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보수 정당을 자처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만 국민을 대했다. 그게 뭐냐? 국가는 더 발전해야 되고, 안보가 중요하니까. 중요하죠.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산업이 발달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근면성실해야 되고. 그게 우리의 가치죠. 보수의 가치예요, 그게.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이라는 게 생기니까 더 경쟁시켜야지 돼. 국민들은 듣기 싫은 얘기죠.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같은 말이지만 발전을 얘기할 때 희망과 행복을 얘기해야 된다, 우리 당이. 그 다음에 안보를 얘기할 때 국민 개개인의 안전, 건강을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산업을 얘기할 때 똑같은 얘기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소상공인, 기업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돼. 같은 얘기예요. 산업을 발전시키자는 얘기하고, 노력, 근전 성실을 얘기할 때 워라밸을 얘기하고, 민주당이 그랬죠. 주 52시간. 이게 다 그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경쟁이 뭘 만들어낸다. 아니, 경쟁보다도 같이 어우러져야지. 어깨동무하고 같이 나가야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얘기지만 아버지의 언어로 얘기하느냐, 어머니의 언어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마음은 천지 차이로 달라집니다. 그 점을 우리가 등한시했다. 실컷 일해놓고, 발전시켜놓고, 그 과정에서 생긴 빈부격차 때문에, 심적 갈등 때문에, 소외감 때문에, 사회에 불만이 팽배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드렸느냐. 그래서 같은 정책을 얘기하더라도 우리 성일종 정책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머니의 언어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어머니의 입장이 한번 돼보자는 거예요. 오늘 한 장의 장표를 꼽으라면 저는 이걸 꼽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당이 이런 정당이 되면, 어머니의 마음의 정당이 되면 다음에 또 집권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번 정권 교체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정권을 가져올 수 있었던 비밀은 뭘까? 저는 두 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오만과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제목이죠. 오만과 편견. 오만의 반대말은 뭐예요? 뭐 겸손 정도 되겠죠. 편견의 반대말은 뭐예요? 공정과 상식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로남불도 이 편견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면 괜찮고 네가 하면 안 되고. 상식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 지난 5년 동안의 오만과 편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 오만과 편견 덕분에 우리가 집권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앞으로 오만하지 말자. 편견에 빠지지 말자. 그리고 그 방법은 뭐냐?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언어로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만든 세상입니다. 지금 강남구의 구룡마을에서 바라본 타워팰리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마 느낌이 팍 하고 가슴에 꽂히실 겁니다. 저 동네에 사는 사람도 우리 국민이고 이 동네에 사는 사람도 우리 국민인데 이 밑에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켜쥐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선거 때마다 전전긍긍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냐? 안 그래요. 인류 역사상 계속 1000년, 2000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림 잘 그렸죠? 자세히 보세요. 부잣집 아이는
엄마 아버지가 모는 자동차 본네트 위에서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는 부모님 부양까지 해가면서 억지로 끌고 가도 자동차 속도 못 따라갑니다. 저건 인류가 직면한 모든 세대, 양의 동서, 시의 고금을 떠나서 모든 세대, 전 세계 모든 인간 사회에서 다 벌어지는 일이지만 지난 몇십 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아주 극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흔히 4차 산업혁명이다, 디지털 전환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최첨단 과학 기술이 가지고 오는 사회적인 변화의 속도는 지난 100년의 변화와 앞으로 있을 15년, 20년의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속도로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된다. 끔찍하죠? 소름 끼치는 현상을 지금 그래프로 보고 계십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빈부격차에 더해서 디지털 디바이드까지 겹쳐지면서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이 초입에 지금 대한민국이 서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지난 100년과 향후 15년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을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무슨 일을 할 거냐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숙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이런 타이밍에 전 세계적인 기업인들, 실리콘밸리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CEO들이, 기업 회장들이 좀 황당한 얘기죠. 노동자들이 로봇으로 대체된다고 당연한 예상이죠. 이미 그렇게 되고 있죠. 쉽게 얘기해서 햄버거 하나 사 먹으러 가도 기계하고 대화하잖아요.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소득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4차 산업혁신의 새로운 가치관이다, 이래요. 일론 머스크가 사회주의자라서, 평등주의자라서 저런 말을 할까요? 이 사람들 굉장한 인사이트와 시대적인 해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왜 이런 사람들이 로봇세를 도입하자 그러고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할까요?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엄청난 빈부격차가 다가오는데 자기네 회사 자동차 팔아줄 소비층이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데 대중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 자동차를 팔 거 아니에요. 전기자동차. 저 사람이 복지에 관심이 있어서 저런 말 할까요? 기본소득 얘기를? 내가 생산하는, 우리 회사 테슬라가 생산하는 자동차를 팔려면 대중이 자동차를 살 생산적인 여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런 말 하는 거죠. 빌 게이츠가 로봇세를 제안하는데 저 사람이 바보라서 로봇한테 세금 매기자 그럴까요? 다 생각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맞는 얘기인데 돈이 없어요, 서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약삭 빠른 정치인들 중에서는 좀 표현이 제가 좀 그렇지만 이 아이디어를 금방 베껴다가 정치에 쓰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대적인 화두니까요. 욕할 수 없어요. 실리콘밸리의 세계적인 재벌들도 저런 말을 하니까 명분이 있는 거죠. 그런 말을 할 명분이. 근데 과연 기본소득, 똑같이 나눠주는 소득으로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불가능하지. 어떻게 하면 빈부격차가 해소가 돼요? 가난할수록 많이 후하게 혜택을 드리는 게 방법이죠. 좀 이따 봅시다. 어쨌든 여기에 불을 지른 게 토마 피케티입니다. 이 사람이 한 10여 년 전에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일해봐라. 땅 갖고 있고 자산소득이 있는 사람들, 빌딩 갖고 있는 사람들 따라갈 수 있는가? 불을 확 질러버린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그래요? 노예라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를 노예로 자리매김한단 말이에요. 대기업에서 그럴듯한 직장에서 일하면서 나는 노예다 스스로. 왜? 돈 많은 기업인을 위해서 내가 착취당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본질은 틀리지 않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돈 벌어서 독립하고 싶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걸 들으셨어요?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세대 때는 그런 용어 안 썼어요.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 그냥 취직하고 싶다. 빨리 돈 벌어서 빌딩 사고 싶다. 예를 들면 빨리 집 사고 싶다. 이런 얘기는 했어도 경제적 자유를 쟁취한다 이런 표현 안 썼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경제적 자유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뭐예요? 이퀄 재테크예요.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토마 피케티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봐. 따라갈 수 있나? 돈 많은 사람, 빌딩 있는 사람, 집 가진 사람 따라갈 수 있나? 이런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좌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요약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디바이드에 불을 지른 게 코로나입니다. 또 코로나가 2년 반 동안 우리 사회를 더 부익부빈익빈 양극화를 심각하게 만들었어요. 집값도 이렇게 폭등을 했고,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의 실정도 분명히 바탕에 있지만 코로나가 그 간격을 전 세계적으로 벌려놨어요. 왜냐하면 이제 확장재정 정책 때문에 그렇죠. 교육은 더 양극화가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교육비를 어떤 집은 12만 원 쓰는데 어떤 집은 136만 원을 씁니다. 월. 평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차이를 보면, 제가 오늘 오면서 문화일보를 보니까 문화일보는 고3 학생 집에서 한 달에 쓰는 사교육비가 330만 원이다 그런 걸 제목으로 뽑았더라고요. 서민들은 꿈도 못 꿔요. 사교육을. 한 달 버는 금액을 넘어서는데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 우리 당에서, 우리 당의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그리고 시장이, 구청장들이 해내야지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오늘의 핵심을 꼽자면 저는 이 장표를 꼽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득권 정당이나 부다 정당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약자와의 동행을 제가 선거 시작하면서 선포를 하고 선거 기간 내도록 듣는 사람들 지겨울 정도로 약자 동행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과 보수정당의 생존을 위한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가장 정확할 것 같다는 거고요. 그래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장으로 나타내자면 이래야 된다. 이 한 장의 사진이 주는 의미. 앞으로 4년 동안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틀을 갖췄는데, 이게 이제 뭐 유세장마다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이건 뭐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어. 다 외우시죠 이제. 안심소득 하겠다.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하겠다.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하겠다. 서울런으로 저소득층 아이들 공부 격차 해소해서 따라 붙을 수 있도록, 사교육 많이 받는 학생들 따라 붙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얘기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했던 겁니다. 안심소득이란 건 뭐냐? 뭐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의외로 우리 구청장님들이나 시의원 구의원들이 안심소득 디테일은 모르실 거야. 아예 대충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돕는다는 거야. 아마 그 정도만 알고 계실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똑같이 10만 원, 똑같이 100만 원 전 국민에게 나눠준다 그랬는데 우리 당은 그렇게 안 하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돈 못 버는 사람한테 더 주고 중산층까지 그 위에는 안 주고 오히려 세금을 벗는다. 안심소득이에요. 그 핵심 개념을 보면 이제 뭐 중위소득 85% 복잡한 얘기는 조금만 공부하시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중위소득은 제일 많이 버는 사람부터 제일 못 버는 사람까지 줄을 세워서 가운데를 딱 나누면 중위소득이에요. 그 중위소득 밑에 85%, 그러니까 15% 밑에죠. 그 밑에만 돕겠다는 겁니다. 안심소득은. 이건 뭐 60%로 할지 90%로 할지는 정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서울시가 올해부터 실험하는 건 중위소득 85%까지만 돕겠다는 거고요. 그림으로 그러면 이렇게 본인이 버는 것과 도와주는 게 저렇게 되는 건데, 요 그래프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밑에 보라색 부분이 내가 버는 거고, 그러니까 중위소득 50%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보라색 부분 97만 원이 내가 버는 거고 그 위에 34만 원이 정부가 보태주는 겁니다. 이 실험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 주는 혜택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들한테 안 주고 그 돈의 절반 정도를 덜어내서 이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니까 서울시 혼자 실험이 안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 문재인 정부의 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협조를 얻어내서 중앙정부 협조 없으면 이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서울시가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나눠줄 수 있게 됐습니다. 올 상반기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나눠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500가구를 가지고 3년 동안 실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근로의욕이 향상되느냐 감퇴되느냐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기존의 복지 시스템의 단점은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단점인데 이걸 성공적으로 감퇴시키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일하도록 만든다면 그러면 성공인 거죠, 실험이. 근데 잘 보면 절묘하게 설계되어 있는 게 많이 일하는 게 밑에 이 보라색이죠. 많이 일할수록 많이 벌수록 정부 지원은 적지만 총 합계는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일할수록 이익이에요. 그동안의 기초수급자들은 일을 하면 기초수급 자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불안해서 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기초수급자가 되면 평생 기초수급자로 살 수 있다. 그게 최대의 단점. 전 세계 모든 복지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인데 이 시스템은 많이 벌수록 내 거니까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라도 더 벌려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이게 최대의 장점인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쉽게 그림으로 비교를 하면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그림 비교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저기 베를린, 그다음에 미국의 소득보장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도시들이 한 10대 개인데 거기가 다 지금 이런 실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안심소득 실험이 가장 정교하다고 복지학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이제 2, 3년 내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저는 제 희망은 실험을 성공시켜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 시스템의 혁신으로까지 이어지면 난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간단한 일은 아니죠. 복지체계 전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변화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한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심이 필요하고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의문은 의문이에요. 그러나 서울시가 앞장서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품질 임대주택인데 뭐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죠. 다 아시죠? 평수를 늘리고 자재를 고급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사는 게 부끄럽고 왠지 숨기고 싶은 것이 임대주택이었는데 나 임대주택 살아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퀄리티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뭐 설명이 필요 없고요. 이건 이미 시작됐다. 하계 5단지부터 시작이 됐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교육에 대해서는 자락을 미리 깔았으니까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큰 사교육비 지출을 어떻게 서울시가 무료로 인터넷으로 멘토까지 붙여서 해가지고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느냐.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정책이야말로 민주당이 대찬성을 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서울시의회에서 그동안 엄청나게 저항이 심했고 반대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걸 뚫고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이제 확산시키고 있는 과정이다. 아마 올 연말이면 입시철이 끝나고 나면 성공 사례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하길 잘했다 하는 평가가 나온다면 저는 이제 전국으로 확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중위소득 50% 밑에 학생들만 해당되거든요. 요걸 이제 중위소득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야지 되겠죠. 뭐 그림만 봐도 다 아실만하네요. 마지막으로 공공의료.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2년 반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이 이 가난한 분들. 서울의료원을 비롯해서 서울시가 갖고 있는 몇 개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이용해야 될 분들이 이게 전부 코로나 전담병으로 바뀌는 바람에 엄청난 피해를 보셨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려운 곳에 사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보강을 해서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거예요. 보시면 다 알 겁니다. 그림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번 선거에서 집중적으로 세일즈를 했던 서울시의 취약계층 보호 4종 세트 설명인데요. 맨 처음 보여드렸던 당신네 시장 복지에 미쳐있어 라는 이야기를 했던 12,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사실 제가 10년 전에 5년 동안 시장을 하면서 디자인 시장으로 유명했죠.
다들 디자인만 기억해요. 한강 르네상스, 디자인, 세비섬, 동대문 DDP 뭐 이런 걸 기억해. 근데 사실은 뉴스는 안 하던 거 하면 뉴스가 돼서 그게 그 사람의 브랜드가 되는데, 사실 그때 제가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평가는 바로 이런 평가였다. 복지에 미친놈이야 이거. 제가 무상급식 가지고 끝까지 목숨 걸고 저항했던 이유,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당시에 만들었던 복지 시스템은 서울형 금융망 복지라고 해서 이렇게 취약계층, 1인 가구, 여성, 장애인, 어르신, 청소년, 청년, 어린이, 저소득층 이렇게 나누고, 종류별로 나누고, 또 복지 정책의 분야를 주거복지, 일자리복지, 건강복지, 또 생계복지, 교육, 보육복지로 나눠서 촘촘하게 금융망으로 짜는데, 이때 일관된 원칙이 하후상박이었어요. 어려운 사람 더 가져간다. 당연하죠. 그때만 하더라도 당연했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무상급식이라는 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상급식에서 뭘 보셨는지 모르지만, 애들 밥 한 끼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포퓰리즘의 시작을 봤던 겁니다. 그대로 가면 내 복지책은 다 깨지는 거예요. 4년 내도록 공들여서 만들어서 이제 겨우 완성했던 하후상박의 진짜 배기 복지 시스템이 완전히 깨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경악한 거죠. 아, 이거 시작일 텐데, 여기서 재미 들리면 민주당은 계속 글로 갈 텐데 이거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그 불행의 역사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거 쭉 보여드릴 텐데, 당시에 이번에 저 선거에 나온 송영길 후보가 저한테 쪽방촌을 안 가봤네 어쩌네 그런데 잘 몰라서 하는 얘기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노숙인들에게 희망의 인문학 코스를 수천 명한테 시작을 해서 그들에게 몸이 요구하는 음식을 드린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마음의 양식을 들여서 많이, 말하자면 갱생의욕이라고 그러죠. 나도 한번 다시 일어서 보겠다고 하는 그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복지의 가장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희망의 인문학 코스를 수천 명 수료시키고, 졸업하는 날은 눈물바다예요. 일부러 그 위탁받았던 5개 대학 교수님들이 일부러 저렇게 학사모를 씌웁니다. 몇 개월 교육받고. 저분들이 그 순간 느끼는 그 갱생에 나도 다시 한번 해볼 거야, 이 마음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쭉 보면, 자산 형성, 이건 전국으로 확산이 돼서 지금 중앙정부의 아주 대표 사업이 돼가지고 이번 윤석열 정부도 이걸 전국적으로 더 크게 확산시키고 있는데, 이런 거라든가 이게 다 서울시에서 실험을 해서 성공시킨 복지정책들입니다. 쭉 그림만 보겠습니다.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도 그때 열심히 했고요. 그 다음에 보육복지, 서울형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지역사회에서 다 알고 계시는 걸 거예요. 그 다음에 여행 프로젝트, 여성 행복 프로젝트라 그래서 서울시의 모든 행정을 여성의 시각으로 바꿔라. 보도블록부터 시작해서 화장실까지, 여성 전용 주차장까지 다 바꿔라. 왜 대형 건물 밑에 가면 여성 전용 주차 코너가 있느냐. 이마트 같은 데는 그렇지 않지만 조금 한적한, 심야 시간대 한적한 곳은 여자는 혼자서 멀리 한 10m, 20m 걸어가려면 그 순간 불안해요. 다 우리들의 딸이고 어머님인데, 내 아내인데. 그래서 사실 여성 전용 주차구역이 생긴 거예요. 그거 보고 의아해 분들 아직도 계세요. 이런 거 왜 만들었지? 또 더 어떤 데는 면적이 더 넓어. 그거는 문 열고 애기 꺼낼 때 편리하라고 조금 넓혀준 거예요. 이런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그런 게 사실 디자인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미 10년 전에 채택이 돼서 시행이 돼서 UN 공공행정 대상을 받고 전 세계에 벤치마킹이 됐다. 이게 다 하나하나가 다 약자와의 동행이 바탕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때 장기전세주택 시프트가 나와서 대히트 상품이 됐고, 문화복지, 저소득층 예술 영재교육 지원부터 시작해서 1,000원의 행복, 어려울수록 가난할수록 문화복지 혜택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시간이 있으면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일자리 복지를 비롯해서 그때 했던 것들을 대표적인 걸 지금 몇 개 보여드렸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니네 시장 복지에 미쳤어 라는 표현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왔던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제가 작년에 취임 100일 되는 날에 맞추어서 발표하려다가 조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늦게 발표했던 서울비전 2030을 새로 만들었는데, 많은 전문가들과 서울시에 일 잘하는 공무원들과 이 사람들이 100일 동안 밤잠 안 자고 만든 비전에 요거 한 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하나하나 다 아시게 될 텐데,
글로벌 선도도시 만들어서 일자리 만들고 세계적인 반열의 도시로 키우겠다. 안심도시 만들겠다. 이제는 건강 장수가 모든 시민들의 국민들의 목표 아니에요? 행복의 근원은 건강 장수죠. 그걸 가능케 하는 게 안심도시입니다. 미래 감성도시는 뭐냐? 감성이 느껴질 수 있는 뭐 수변 공간을 만든다, 한강 레네상스 2.0을 한다, 무슨 뭐 둘레길을 만든다, 연트럴 파크 만든다. 이런 우리 서울이 가지고 있는 자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여가 공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드리느냐, 녹지공원을 많이 만들어 드리느냐, 이제 이런 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20개 핵심 프로젝트, 70개 뭐 중점 사업 해가지고 쭉 달려 내려오는데 다 생략했습니다. 오늘은 맨 앞에 상생도시의 핵심 개념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유식한 말로 계층 이동 사다리를 다시 복원해야 되겠다. 완전히 망가진 사회가 돼버렸어요. 이게. 어떤 젊은이도 희망을 안 가지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거 다시 만들어주자 이거예요. 저 사람들은 정책만 내놓으면 뭐 집을 하나씩 주겠다, 돈을 나눠주겠다, 뭐 이런 정책을 내놓는 걸 보셨을 거예요. 아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단순하지 않아요.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하죠. 누가 진심으로 우리들의 미래를 걱정해 주는가? 어느 정당이 진심으로 우리들의 미래를 정말 가슴 아파하고 걱정해 주는가?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정책으로 내놓는가?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 국민의힘의 운명이 달려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희망입니다. 희망을 드리자. 시민들께,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자. 정치가 여태까지 걱정만 끼쳤다. 근데 이제 좀 우리 국민의힘이 희망을 드리자.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해서 필요한 건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하는 걸 한번 정리해 봤고요. 그래서 결국 복지 사다리, 교육 사다리, 일자리 사다리, 사다리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약자와의 동행 지수를 개발할 겁니다. 서울시가 시행하는 앞으로의 모든 정책들은 이제 크게 나누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 짓고 뭐 도로 놓고 교량 놓고 하드웨어죠. 그 외의 모든 정책,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들은 약자와의 동행 지수를 통과시키겠다.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일 좀 해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든 개발 정책은 환경 영향 평가를 하죠. 재개발 단지에는 환경 심의, 건축 심의, 교통 심의 하잖아요. 환경은 모든 개발 사업의 기초 중에 기초죠. 그래서 환경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정책에 대해서는 이 약자와의 동행 지수를 개발해서 이번에 선거 끝나고 들어와서 기조실에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이 지수를 통과해서 우선순위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정책의 우선순위. 항상 정책이라는 거는 선택이죠. 뭘 우선할 건가, 어디에 더 돈을 쓸 건가의 문제인데 전임시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예산 지출 구조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을 해서 전국으로 또 전 세계에서 벤치마킹해가는 사례가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국, 선진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제는 더 이상 경제 성장을 얘기하지 말자. 성숙을 얘기해야 된다. 이제 더 이상 순위나 수치를 얘기하지 말자. 우리가 1등이다, 3등이다, 10등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가치가 중요하다. 무슨 가치가? 약자와 동행한다는 가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신생국, 가장 빠른 기간 내에 민주화도 했다, 산업화도 했다, 이거를 자랑하던 건 이제 지나가야 된다. 무엇으로 자랑을 해야 되느냐?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 구성원 하나하나를 다 품어안고 앞으로 함께 어깨동무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국민 전체가 다 충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 수단을 구사하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승부할 거냐, 이 모든 가치 기준은 바로 이 성장보다는 성숙, 수치보다 순위보다는 가치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가질 때 비로소 국민의힘이 민주당처럼 5년 만에 정권을 내놓는 정당이 아니라 10년, 20년 갈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는 것이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오만과 편견에서 벗어나서 겸손하게, 그리고 공정과 상식을 되찾으면서 약자와 동행할 때 비로소 다음 총선도 대선도
그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오늘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